한국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한번 그 경제학을 저도 공부도 해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 절대 그 상식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을 조금 더 세련되게 네. 다양한 숫자와 그래프를 동원해서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아까도 두 분 말씀하셨지만 고금리도 말씀하셨고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이제 한국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2% 정도가 높습니다. 2% 차이죠. 2% 포인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경제입니다. 네. 작은 경제죠. 미국은 큰 경제고. 네. 미국은 그 달러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미국은 큰 경제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이제 외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고 예.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죠. 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주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의 상당 부분 의존도가 높습니다. 90%가 넘어요.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네. 이런 나라에서 미국하고 금리가 2%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먼저 금리를 내린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이 외환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금리를 먼저 내리면 일단 외환시장이 요동을 칠 거고 네.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에서 우리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네.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저런 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드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네. 막 99% 이상. 다음 달에 분명히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야. 네. 라고 할 때 저희가 한 달 정도 먼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의 100% 확신이 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약간 50%, 60대 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려보자 이런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을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이냐,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한테 줄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그런 확신 주기가 어렵죠. 아까 우리 네.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을 여건을 봤을 때도 그런 상식을 굉장히 서포트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 속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금리의 격차를 허용하듯이 금리를 먼저 인하할 수는 없다. 이건 상식에 어렵다. 그렇게 하기 어렵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1.5%포인트의 격차 혹은 1%포인트의 격차 그리고 지금은 2%포인트의 격차로 허용하는 과정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특히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이 2%포인트의 기준금리 격차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100m 지금 최고 기록이 한 9초 6 정도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9초 뭐 예를 들어 9초 6, 뭐 5, 59 뭐 이렇게 기억이 제가 나는데 테니스로 질문해 주시면 다 답변. 테니스에 그러면은 달리기로는 최고 어쨌든 달리기 100m 최고 기록이 지금 한 9.9초 5, 9초 6 정도 된다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대서특필할 때가 언제죠? 세계 기록이 깨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9초 8, 9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1위를 했다. 우리 김 박사님이 육상 선수다 이러면은 김 박사님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뭐 이 정도 보도를 하지만
9초 4를 뛰었다. 네. 100m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9초 4. 이 기록이 깨졌다. 예. 이 기록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2%, 미국하고 2%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이렇게 대외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화된 이후에 미국과의 금리 차가 2%포인트 이상 난 적이 없어요. 네. 이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긴장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네. 2%포인트가 사상 최고치라는 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포인트 차이가 났어. 아이, 그거 1990년대, 2000년대 그런 적 있었어. 넘어가죠. 예. 1.5% 넘어갑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75%를 넘어가면서부터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네. 한미 금리 차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 외환 시장, 그다음에 기축 통화 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금리 차가 미국하고 2% 난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그동안의 상황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프론티어에 있다 지금. 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유입이 되는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유입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쇼크가 왔을 때 경제가 반응하는 거는 쇼크가 왔을 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가만히 있을 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쇼크가 닥쳤을 때는 네. 상당 부분의 쇼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의 또 견해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질문을 또 한 번 파고들어서 예.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요. 더 날카로운 질문. 네. 1.75%포인트 격차가 났을 때도 네,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2%포인트로 또 한 번 격차가 벌어질 때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레코드를 또 한 번 경신한 거죠. 네, 네. 그러면 1.75%포인트의 격차는 안 위험하고 2%포인트는 위험한 거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네. 지금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에 대해 벌어짐으로부터 야기되는 충격과 충격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 충격은 아마도 급속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충격과 충격의 정도와 충격 곱하기 그 충격의 가능성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펜턴스. 맞습니다. 익스펜턴스. 예, 예,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위협인데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함에 따라 나타날 그 충격의 발생 가능성. 이거보다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그걸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격차를 좁혀나가는 액션이 오히려 한국 경제 대내적인 경제 충격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라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판단이 맞죠. 그런 판단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네. 경제 현상이나 경제학에서 중요한 거는 한계라는 개념이죠. 마지널리티라는 그렇죠.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5%가 문제가 없었는데 2%가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2%가 문제가 없는데 3%는 무슨 문제냐. 예, 그렇죠. 똑같은 그런 어떤 그리스 소피스티들이 얘기하는 어떤 토끼가 거북이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이거는 그 경제학에서는 그 마지널한 수준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1.75%에서 2%로 다가왔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지금 한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어떤 자본 개방을 하고 했던 이 시기 1980년, 90년대 이후에 한 40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서 그 시기를 놓고 보면 한 서너 달 정도의 어떤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그 한미 간의 금리 차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어떤 이 실험
그러니까 1.5%가 문제가 없으니까 1.75% 가고 1.75%면 2% 가고 2% 문제 없으니까 2.25% 가고 이 실험은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이 소규모 개방 경제의 어떤 금리 수준과 금리 정책과 외환 시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네. 굉장히 위험한 실험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대내적인 충격과 대외적인 충격을 이렇게 그거에 어떤 가감을 해보는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네. 우리나라 대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IMF 때 그렇죠. 경험을 했죠. 예. 대내적인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불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도 있었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카드 사태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불황이라고 하는 대내적인 불황에 따른 충격, 대외적인 균형이 깨졌을 때의 충격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expectation 이거를 갖다가 이 금리 차에 대한 충격을 우리가 기대값을 구해서 확률을 곱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외적인 충격이라는 그렇죠. 거는. 예. 우리나라가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카드 사태라고 하는 건 우리 대내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IMF는 대외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예. 어떤 충격이 컸습니까? 당연히. IMF를 다시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카드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대외적인 어떤 균형을 놓고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작고 외환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실험이었다. 위험한 실험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실험이었다가 아니라 한미 금리 차를 이렇게 계속 조금씩 높여가면서 우리 경제의 반응을 보는 이런 행태는 네. 상당히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좀 지켜보면서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게 있다. 네. 그런 면에서 1.75%포인트와 2%포인트의 차이는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준금리를 결론은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계속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격차를 용인하는 모습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은 좀 경향이 다르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은 다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하기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정리를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의 어떤 생각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그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네.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는 결정은 상당히 위험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외환 시장의 움직임, 그 달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라는 게 워낙 선제적이기 때문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용인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은 그만큼 엄청난 위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었던 대내적 상황이라고 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정치 중립성을 띠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우리 대내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길래 인하할 것인가라는 그 외환 시장을 관찰하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금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인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당히 좀 자본 유출이라든가 급격한 외환 시장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되게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듣는 분이든 사실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경제 정책을 하든 통화 정책을 하는 또 한국은행이 있는 건데 우리 너 박사가 이미 쭉 설명드린 것처럼 한미 금리 차를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 금리 차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러나 실질 금리 차를 봐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지금 뭐 금리 수준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오히려 정책금리 훨씬 높단 말이죠. 그런 네. 걸 봐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물론 한국은행이나 경제부처가 훨씬 많은 국내 우리 그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 어떤 체력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훨씬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현재 그 금리 수준을 결정할 때 많은 부분이 고려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이는 조금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박 박사가 충분히 좀 어떻게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이걸 잘 또 좀 뭐 여러 가지 정책 폴리시 믹스라는 게 있는 거니까 잘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책을 쭉 보면서 네, 특히 감사합니다. 많은 그 독자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소위 시장과 금리와의 관계입니다. 예. 시장과의 금리의 관계. 물론 이 책에 보면 금리라는 것이 왜 생겨났고 그 배경까지 금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말 수업받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쭉 빼곡같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나눴습니다만 특히 이 시장과 이 금리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이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금리의 스탠스가 바뀌거나 피벗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확신이 강해지거나 하는 시점에 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금리와의 관계를 좀 규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책에서 아주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니까 먼저 관계를 규명하고 시장을 좀 한번 가늠해보는,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견해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과 금리입니다. 채권 시장과 금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정말 친절한 경제 수업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요즘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네. 올해 들어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경제신문 기자 생활을 96년도에 시작을 했고 네. 지금까지 꽤 뭐 한 20년 이상 경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부자들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한국의 부자들.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부동산을 샀는데 뭐 땅값이 오르거나 뭐 그건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죠? 투자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오르면 한 2배, 3배가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인생 역전.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사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부동산, 주식 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코인 뭐 이런 분들도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의외로 한국의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채권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고 채권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채권 시장은 이제 채권 시장과 금리는 굉장히 채권과 금리죠. 채권과 금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채권을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fixed income, 고정된 소득 이렇게 이제 채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박사님이 뭐 1억 원을 가지고 연 10%짜리 국채를 5년 만기 국채를 샀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매월이 됐건 매년이 됐건 만기 때 한 번의 상환을 받건 매번 금리 5년 동안의 금리는 10%로 딱 고정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원리금이라는 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거는 이 시점에서 픽스가 되는 거예요.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금리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 금리 지금 10%가 시장 금리를 해서 채권을 샀지만 시장 금리가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2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5%가 됐다고 치면 시장 금리가 내려 가지고 시장 금리가 5%가 됐다고 치면 예. 그때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 5%에서 픽스가 되는 거죠. 소득이. 예. 5년 같은 마년. 그럼 그분은 향후 5년 동안에 5%의 이자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김 박사님은 얼마를 받습니까? 아까 10%라고. 10%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김 박사님 올해 채권 사서 5년 동안 10%를 쫙 받고 네. 저는 다음 연도에 샀는데 금리가 5%에서 그때부터 5년 동안은 5%의 금리를 받는다. 네. 그러면은 저한테 네. 어떤 채권을 가질래라고 두 개를 갖다 놓고 고르라 그러면 뭐를 가질까요? 전자를 갖고. 전자를 갖겠죠. 우리 김 박사님 채권을 좀 뺏어서라도 갖고 싶을 겁니다. 제가 10% 주고 저는 5%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이라는 건 결국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김 박사님이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 5%짜리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뺏을 수는 없죠. 그렇죠. 뺏고 싶더라도 뺏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돈을 그때 이제 채권을 막 1억을 샀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뭐 1억 5천, 뭐 2억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채권을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박사님이 갖고 있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 박사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채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연 10% 금리를 받든지 아니면 저한테 채권을 팔아가지고 한 번에 그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매매 차익. 채권을 1억 원 주고 사서 1억 5천에 팔면 5천만 원을 받든지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10% 주고 채권을 사고 5년짜리 샀는데 그다음에 금리가 20%가 됐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에 채권을 샀는데 나는 20%를 계속 5년 동안 받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은 제 채권을 갖고 싶겠죠. 뺏어서라도 갖고 싶을 거예요. 뺏어서라도 갖고 싶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겠습니까? 아니죠. 안 뺏기겠죠. 네. 그러면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산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김 박사님이 갖고 있는 채권 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보건 이자를 보건 간에 나는 5년까지 그냥 갖고 가겠다. 네. 안 팔겠다 말이죠. 자본이득이 금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10%가 아니라 뭐 20%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안 팔겠다 그러면은 5년 후에는 딱 10%에 해당하는 소득이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채권 투자라는 거는 하나의 옵션, 이자 플러스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채권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투자와 관련된 말씀까지 좀 드리면 아까 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금리가 조금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5% 예를 들어서 뭐 10년 만기 채권 금리, 미국 채권 금리가 5%, 우리나라는 한 4%, 뭐 3%대 후반 이 정도 되는데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고 뭐 채권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자본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이 채권을 사서 5년 동안 가져가겠다, 뭐 3년 동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봤을 때 5%의 금리가 낮은 금리는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가지고 볼 때는 채권 투자 괜찮다. 네. 예. 그렇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럴 확신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실제 시장 금리는 이미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경로로 갈 가능성이 갈 수도 높기 있죠.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도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을 그런 식으로 금리와 채권 간의 관계를 규명하시고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의 관점 포인트에서 의견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지금 채권 시장 이 채권과 금리와의 관계를 구두로 설명하기보다
책에서 명시된 그 그림이나 그래프를 보면서 예.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걸 저도 구두로만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훨씬 쉬울 텐데 아마 그럴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관심 있는 그 시장이 주식 시장이니까요. 예. 주식 시장과 금리의 관계 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방 채권에 대해서 이제 노 박사 충분히 설명했는데요. 주식시장과 금리를 따져보면 주식과 금리는 채권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주식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금리가 오르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주식시장에는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길게 봐서는 늘 뭐 FRB나 또 한국은행과 시장의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가 좀 더 떨어지기를 또는 뭐 낮추기를 기대하는 게 있고 네. 또 중앙에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네. 계속 그 시장의 어떤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인하 전망을 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점이 약간 애매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뭐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고 낮을 것이라고도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주식의 시장이 금리에 따라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단순하게 기술주와 가치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주가 왜 금리가 오르면 훨씬 더 영향을 받느냐?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 미래 수익성을 당겨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술주는 대체로 수익성이 이제 미래에 좀 나온다든가 또 뭐 대출이 좀 많다든가 예부자금이 좀 많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성장주,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기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스타트업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지금 사실 많이 자금이 말라붙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수익성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나 위험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그쪽에 이제 자금이 많이 말라붙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인 것도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네.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예. 주식시장에는 좀 불리하다. 네. 늘 그런 생각 갖고 접근하고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금리가 일부 오르지만 길게 봐서 6개월 후에 언제 또 결국은 내린다. 이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듯이 금리의 어떤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주가는 금리가 오르면 불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장과 금리 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또 나머지 시장, 외환 시장이라든가 여러분 원달러 환율에도 관심 많으시고 또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에 담겨 있는 그 외환 시장과 금리와의 어떤 관계, 또 부동산 시장과 금리와의 관계, 책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관계를 규명하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는 그 국면에 맞게 의사결정 내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 책인싸 클로징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이 마무리는 저희가 이제 토크쇼를 지향하다 보니까 네. 나에게 시리즈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나에게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나에게 시리즈는 나에게 우리 저자 두 분 조경엽, 노영우란 이겁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오늘 대화 나누면서 느낀 두 분에 대한 제 소감. 저희가 질문하는 겁니까? 저한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에게 조경엽, 노영우란. 네. 두 분의 이제 공저자분을 이제 오늘 뵙고요. 두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소감은 책 제목처럼 세상 친절한 과외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면서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 경제이고 또 경제에 있어서도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금리인데 이 금리에 대한 컨셉을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견도 잘 말씀해 주시고 금리와 어떤 시장 간의 관계도 명확히 규명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친절한 과외 선생님이시다. 세상 친절한 과외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낀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시리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또 중요한 이제 교집합이 매일경제신문 기자라는 하나의 공감대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은 분명히 신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신문이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좀 평생 친구다. 나에게 신문이란 네. 평생 친구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늘 그랬지만은 아침에 이제 신문 여러 개 봅니다. 회사 다닐 때는 뭐 더 많이 봤겠지만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습관처럼 뭐 지금 사실 이제 지하철을 타든 어딜 가든 이제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제가 세대가 그래서인지 신문을 많이 보는데요. 저는 뭐 신문 제작에 이제 참여해서 그런지 신문에 이제 현관을 좀 이길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 기회에 저는 신문의 강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문을 쫙 펼치면 그 일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신문을 펼치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전체 흐름을 볼 수도 있으면서 제목의 크기나 배치를 보면서 그날의 중요도라든가 이걸 또 볼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그걸 또 어떤 컨텐츠로 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물론 뭐 CEO나 임원들이나 여러 또 신문자분들 만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CEO나 이런 분들 중에는 신문을 좀 많이 보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이 좀 여러 가지 그 좋은 어떤 방향이라든가 좀 뭐 어떻든 다양한 생각들을 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녀들한테도 신문도 좀 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나에게 신문이란 평생 친구다.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소개해 주신 그 책 제목이 또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이기 때문에 나에게 금리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집니다. 나에게 금리란? 나에게 금리란 뿌리다. 뿌리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무라는 이 실체를 보지 않습니까?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제 행위가 나오고 그 경제 행위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경제를 형성하고 그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또 국가 간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환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계의 어떤 경제를 형성하는 이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뭐 현대에 와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의미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리는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 화폐에 대한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금리의 기원은 훨씬 오래됩니다. 금리는 뭐 고대 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빌론 시대에도 금리가 있었다. 자, 우리 책인사에 마무리하는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책인사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질문인데요. 나에게 책인사란? 저는 약간 그 치어리더다. 어떤 의미이시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보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책을 놓고 잘 설명해 주시고 그 있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읽기 문화, 읽는 문화가 지금 책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을 많이 사본다든가 물론 이제 인기 있는 책은 좀 많이 사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은 조금 이렇게 덮일 수도 있고 좋은 책들이 근데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전 좋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런 게 말씀드리면 제가 만났던 많은 CEO나 리더분들 중에 역시 오래 가고 또 좋은 판단을 내리고 이런 분들은 그 독서량이 많고 또 늘 학습하는 이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높아지면 어떤 탑의 위치에 가면 주변의 얘기를 사실 듣기는 하지만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어떤 스승 또 책 속의 어떤 저자와 대화를 속에서 스스로 자성한다고 할까?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런 경향이 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를 오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나에게 책인사란? 저는 이 뭐 이렇게 출연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나누면서 책임사는 저는 김광석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어떤 저기 김 박사님을 안 지가 제가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뭐 한 연구원으로서 이제 회사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갖다 이제 박차고 나와서 또 이제 혼자 이렇게 유튜브 강연 이런 어떤 망망대해를 갖다가 이렇게 헤쳐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면서 이런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참 그동안에 내가 알던 그 김광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삶을 꾸려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새롭게 알게 돼서 저는 책 인싸 김광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역시 이 책인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두 분을 어떤 이 경제 주제를 놓고 책을 놓고 심도 높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께도 많은 교훈과 정보 전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책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